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50대 여자예요. 저 혼자 제가 사는 동네에서 작지만 알찬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진짜 최선의 최선을 다했다고나 할까요? 길지 않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간 제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것은 제가 열심히 산 만큼의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제 인생관을 제 아이들은 물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살다 보면 저의 이런 믿음과 기대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요. 저는 최근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평생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뻔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저냥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정한 평범의 기준이 과연 뭐일까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는 저보다 더 힘들고 또 더 심한 고생을 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저 정도면 그런대로 평범의 범주 안에는 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인생이 마냥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던 평탄한 삶은 아니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건 제 동생 때문이었죠. 저에게는 여동생 하나와 남동생 하나가 있어요. 남동생이 저희 삼남매의 막내예요. 그런데 그 막내 남동생이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모자란 아이, 즉 발달 장애인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장애아를 키우는데 힘이 드는데 당신은 어떠했겠어요? 막내 동생이 태어나기 전 저희 집은 아주 평범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은 그럭저럭 살았던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따뜻하고 안락했죠. 저는 아직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엄마는 늘 환하게 웃으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줬던 것도 저와 2살 차이가 났던 여동생과 손을 잡고 놀이동산에 놀러 갔던 것들 같은 즐거운 기억들이 생생하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태어난 남동생이 문제였어요. 저희 자매만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했던 할머니가 그놈의 아들 타령을 정말 죽자고 했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할머니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할머니가 집에 오면 저와 동생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정도였으니 아마 엄마의 맘고생은 더 심했을 거예요. 엄마는 결국 그런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지 못하다 뒤늦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말이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막내 남동생이었어요.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다고 할머니가 엄청 좋아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 갓난아기였던 아기의 고추를 보고 할머니가 한바구음을 지으며 이러셨거든요. 아이고, 요 고추 좀 봐라. 드디어 네가 와서 대를 이어주는구나. 기특하기도 하지. 크면 아주 큰 인물이 될 거야. 저는 그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저까짓 게 뭐가 좋다고 저러실까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남동생은 결국 큰 인물이 되지 못했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도록 눈을 맞추지도 못했고 6살이 되도록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크면 클수록 동생의 상태는 이상했어요. 저와 제 동생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글을 깨우쳐 책을 읽었고 유치원이며 학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녔는데 동생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글도 다 몰랐고 말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런 사실을 부정하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 역시 끝까지 늦게 트이는 애가 있는 법이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기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 동생은 지능이 대여섯 살에 불과한 상태로 더 이상 자라지 못했어요. 아니, 몸은 자랐지만 정신은 어린아이에 불과해서 대소변을 가리는 일조차 아직까지 어려워하고 있어요. 당연히 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우리 집 가세는 미친 듯이 기울었어요. 아니 거의 풍비박산이 났다는 것이 맞아요. 부모님이 동생에게 희망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병원이며 치료소며 상담이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런 치료 대부분은 큰 차도는 없으면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아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는 희망이 있다면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결국 대학을 포기해야만 했죠. 처음에는 저도 반항을 했어요. 대학 진학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에 아빠에게 바락바락 악을 쓰며 대들었죠. 내가 왜 저까지 덜 떨어진 애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해? 이게 뭐야? 저딴 인간 노릇도 못하는 것 때문에 왜 희생을 해야 하냐고. 말 조심해. 인간 노릇이라니. 누나가 되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누나? 저런 동생 따위 없는 게 나아. 차라리 어디 가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대들다가 저는 처음으로 아빠에게 뺨을 맞았어요. 얼마나 서러운지. 밤새 엉엉 울면서 저는 결국 집에서 나가버리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차라리 이런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식구가 잠든 새벽에 주섬주섬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는 저를 막아선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제 막내 동생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현관 앞에 앉아있던 막내가 울면서 제 다리를 부여잡고 그러더군요. 누나야, 누나 가지마, 누나. 이거 나 왜 끝까지 내 인생을 방해하고 그래? 누나, 나 바보입니다. 내가 바보라서 잘못했습니다. 가지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저를 잡는데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동생을 껴안고 펑펑 울었죠. 당시 집에는 빚이 많았어요. 동생은 매일 장애인 학교를 다녀야 했고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에 약도 먹어야 했거든요. 그런 동생을 돌보느라 아버지는 일을 관두신 상태였어요. 커가는 동생을 엄마가 도저히 케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엄마가 대신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걸로 병원비와 센터 비용이며 장애인 학교 학비를 대는 것만으로도 빠듯했죠. 결국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낮에는 거기서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 후에는 집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되었지만 반드시 여동생은 꼭 대학에 보낼 거라고 결심했거든요. 그렇게 거의 일주일 내내 일만 하면서 살았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 나이 22살에 만난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당시 제가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하던 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군대에 갔다가 복학을 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을 벌고 있던 중이라고 했고요. 그래도 대학생 오빠라고 저를 챙겨주면서 저희는 곧 친해졌고 그러다가 사귀게 되었고요. 말하자면 저의 첫사랑이자 처음 연애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남편도 가진 건 별로 없었어요. 군대 제대를 하고 등록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으니 형편이 뻔했죠.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아마 금방 더 가까워졌을지도 몰라요. 남편은 저의 집안 사정을 충분히 이해했고 저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다정하게 저를 잘 챙겨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당시 남편도 고작 26 남짓한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제 눈에는 너무나도 듬직해 보였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만난 저희는 2년 정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복학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고 제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옮기면 따라오곤 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어요. 그러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내년 봄에 바로 결혼하자. 나 졸업하면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던 학원에 바로 정식 강사로 일을 하기로 했어. 내년 봄이라니? 몇 달 남지도 않았잖아. 모은 돈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해. 돈 모아서 언제 결혼해? 어차피 서로 사정 뻔한데 그냥 빨리 결혼해서 같이 모으자. 나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뭐가 불안해. 그리고 나 아직 25이야. 그러니까 더 불안해. 그 사이에 더 잘난 놈이 나와서 채가면 어떡해. 바로 결혼해야겠어. 부모님에게 이야기해. 응?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해줄게. 사실 제가 좀 예쁜 편이긴 했어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긴 했지만 이래저래 귀찮은 일도 많기는 했죠. 아르바이트를 하면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이 계속 번호를 물어보는 일도 있었고 가게 사장이 들이대는 일도 허다했어요. 길을 가다가 쫓아와 전화번호를 달라는 사람도 많았죠.
솔직히 사는 게 바빠서 그때는 그게 다 귀찮고 곤란하게만 느껴졌지만요. 하지만 남편은 당시 그것 때문에 몹시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얼른 결혼해서 안정을 찾고 편하게 우리끼리 살자고 저를 설득을 했죠. 사실 저도 집이 지긋지긋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혹하기는 했죠. 몇 년 동안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집안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종일 일을 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가면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그 뒷정리는 결국 제가 해야 하는 현실에서 저는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덩치도 커져서 부모님이 감당하기 힘든 동생이 어떤 날은 온 부엌 그릇을 쏟아놓는 날도 있었고 책장을 엎어놓지를 않나 심지어 자다가 침대에 실수를 하기도 했어요. 그것도 큰 볼일을 말이죠. 온 식구가 자다가 새벽에 달려들어 애를 씻기고 똥칠이 된 침대 시트를 치우는 와중에도 해맑은 동생은 그 사이에 거실 소파에 또 똥을 싸놓았더라고요. 그런 날은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디론가 딱 도망치고만 싶었죠. 어쩌면 그 똥 묻은 침대 시트를 쓰레기 봉지에 우겨 넣다가 저는 결혼 결심을 했는지도 몰라요. 결국 저는 결혼 결심을 하게 되었죠. 당시 남자친구 집에서도 놀라 하셨어요. 제가 인사를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셨으니까요. 우리 아들 아직 30도 안 되었어. 너도 이렇게 어리고 둘이 가진 것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결혼이야. 너는 어린애가 무서운 것도 없니? 엄마, 왜 얘한테 뭐라고 해? 결혼하자고 조른 건 나야. 뭐라고 하려면 나에게 뭐라고 해. 네가 말을 듣니? 아유, 모르겠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보태줄 돈도 없어. 그렇게 결혼을 해야겠으면 알아서 하던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기는 했죠. 하지만 남편이 워낙 완강했어요. 결국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여서 저희는 결혼을 했죠. 둘 다 돈이 정말 없어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빌리기도 하고 어찌저찌 저희는 동네에서 가장 싼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집은 빌라 옥탑 월세방이었죠. 꾸역꾸역 결혼을 했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드디어 집에서 탈출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알콩달콩 살면 되겠구나 생각하니 정말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죠. 그것이 진짜 불행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남편은 바로 학원 강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전공은 원래 경영 쪽이었지만 학벌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니었고 당장 취직을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남편 집안 형편도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돈을 벌려면 학원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물론 원래 계획은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회사의 취직 자리를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오후에 출근을 하니 오전에 여기저기 회사에 원서를 넣기도 하고 면접도 가면 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어디 계획대로 되나요? 사실 당시에는 그런 대로 벌이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결국 나중에는 직장을 구하는 일을 포기하고 전업 학원 강사로 나섰어요. 그리고 저도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남편이 강사로 일을 하던 학원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고졸이었지만 초등학생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동네에 있던 작은 학원이어서 가능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학원 강사가 급하게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다급한 마음에 제가 임시로 그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 그걸 계기로 저 역시 학원 강사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얼떨결에 하게 되었던 것인데 강사 일을 하다 보니 이게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아이들과 지내는 것도 좋고 영어도 재미있었고요.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못했던 것은 아니어서 저는 빠르게 적응을 했어요. 아이들과도 잘 지냈고 일도 즐겁게 했고요. 제가 강사로 일하면서 수강생도 부쩍 늘었어요. 그러니까 더 욕심이 생겼고요. 그리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결국은 욕심이 생겨서 저는 다음 해에는 방송대학 영문과에 들어가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고.
그나마 가장 재미있었고 또 평온했던 때였죠. 젊은 부부들이 살면 뭐 사실 소꿉놀이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대충 1년 남짓은 정말 마음이 편했죠.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사실 저희 친정은 제가 갑자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나서니 반대를 하시기보다는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친정엄마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우셨죠. 네가 고생만 하고 동생 때문에 힘들었던 거 알아.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아니야. 나 결혼해서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딸 다른 집 같았으면 하고 싶은 공부도 실컷 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이 이쁜 걸 내가 제대로 보태주지도 못하고 시집을 보내고 내가 죄인이야. 죄인은 무슨 죄인이야. 그냥 내가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가는 건데. 엄마는 그날 많이 우셨어요. 제가 결혼을 하던 날도 정말 펑펑 우셨죠.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고 하는지 제가 결혼을 하고 돈을 벌면서 살아보니 엄마 마음이 조금씩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 미처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마음도 결국은 이해가 되어서 제 마음속 앙금도 모두 지울 수 있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부모로서 가져야 할 미안함이나 이런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죠. 저희가 결혼을 하고 둘이 돈을 벌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바로 용돈과 생활비를 저희에게 요구하셨거든요. 시아버지는 당시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놀고 계셨어요. 아니, 남편 말로는 그러고 있었던 적이 꽤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던 때보다 안 하던 때가 더 많았다고 말이죠. 남편 역시 대학 다니는 동안 늘 등록금을 벌기 위해 전전긍긍했으니 상황이야 알만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형편이 그런데도 저희 둘이 일을 하자 바로 일을 그만두고 오로지 아들만 바라보더군요. 남편은 외아들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엄청났어요.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의지하려고만 하니 미치겠더라고요. 저희 결혼할 때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허구한 날 생활비에다 용돈에다 갖고 싶은 것을 계속 요구하는데 이게 사람이 누울 곳을 보고 발을 뻗는 법이잖아요. 우리는 고작 옥탑방 월세를 사는데 남편은 또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이면 전부 다 들어줬어요. 남편이 버는 돈으로 하는 일이니 저는 대놓고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돈을 모으려면 갈 길이 멀었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그걸로 명절에 싸우기도 했어요. 생활비도 따로 드리는데 명절에 50만 원을 따로 드리니까 그달만 시댁에 100만 원 돈이 나간 거였어요. 그때 저희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런 문제 때문에 남편과 대판 싸우기도 했지만 남편은 늘 그랬죠. 내가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돈 더 벌어올게. 우리 엄마도 불쌍한 사람이야. 너무 그러지 마. 불쌍하다니? 내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우리 형편에 너무 지출이 과한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지. 명절은 원래 그런 거잖아. 더 벌면 되지 뭐. 고작 이런 대답이 다였어요. 진짜 기가 막혀서. 그렇다고 자신이 더 벌어서 더 준다는데 뭐라 할 말도 없었어요. 그러다 결혼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제가 큰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약간 얼떨떨하기는 했지만 기뻤죠. 남편도 저희 부모님도 모두 기뻐하셨고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의 반응은 사뭇 달랐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 시어머니의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니들이 지금 애 가질 때니? 정신을 못 차렸어. 둘이 바짝 벌어서 돈 모을 생각은 안 하고 그 애 포기해. 그리고 돈이나 더 모아.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포기하라니요. 어머니 손자이기도 하잖아요. 너 애 낳으면 당분간 내 아들이 혼자 돈 벌어야 하는데 너는 진짜 철이 없니? 정신이 없니? 말하기 전에 벌써 정리를 해줘야지. 저는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도 저에게 정말 미안해 했고요. 아마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닫았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느라 일을 쉬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사이 조금 더 큰 학원으로 옮겼고요. 그렇다고 제가 애를 낳고 키우면서 일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아이 키우면서도 밤에 공부를 해서 방통대 졸업도 하고 석사 과정까지 다 마쳤거든요. 그 와중에 연년생으로 둘째가 생겨서 둘째도 낳고 키웠고요.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은 아예 학원을 차렸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애들은 태어나고 들어갈 돈은 많아지니 수입이 늘어날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그 당시 저희의 생활은 정말 빚더미였어요. 아이를 낳고도 추운 옥탑방에서 계속 지낼 수가 없어서 집을 작은 아파트로 옮기면서 빚이 생겼고 그 와중에 남편이 학원까지 차리면서 빚이 더 생겼으니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생활비는 당연하게 받아가면서 저에게 얼마나 모진 말로 구박을 했는지 몰라요. 너는 어려서 그런지 참 철이 없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애를 또 낳니? 요새는 애 하나만 낳는 사람도 많고 아예 안 낳는 사람도 있다더니 너는 어린애가 왜 그래? 어머니, 애들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애들 들어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하시면 아범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답답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솔직히 젊은 애가 남자 꼬셔서 팔자 피려고 결혼한 거잖아. 그랬으면 아이들에게 돈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그런다. 기가 막혔어요. 솔직히 제가 남자로 팔자 피려고 했다면 저는 절대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마음만 먹었다면, 정말 돈만 생각했다면 진짜 팔자를 고칠 만한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정말 말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이었죠. 서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세월은 흐르더라고요. 저는 둘째가 돌이 막 지날 무렵부터는 본격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죠. 고작 2살, 3살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가서 강의가 끝난 저녁에 데리러 가면 어린이집에는 남아있는 애들은 우리 애들밖에 없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은 깜깜한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고 떼를 쓰고 이미 지친 저는 안 된다고 달래고 얼러가며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씻기고 저녁을 차리고 그랬던 세월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애들에게 미안한지 몰라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 사이에 여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무사히 회사에 들어갔다는 거였지요. 저는 여동생을 대학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켰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남동생이었어요. 이제 건장한 성인 남성이 된 남동생은 덩치는 물론 힘도 세지고 날이 갈수록 행동 반경도 넓어지는데 저희는 결혼을 해서 나가고 부모님은 늙어가셨으니까요. 부모님이 매일 아침마다 동생을 복지관에 데려갔다가 저녁에 데려오고는 했지만 매일 씻기기도 힘에 부쳐서 아버지는 관절 수술도 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다 못해 친정 식구들을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게 했어요. 그리고 친정에는 저녁 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보조인도 구했죠. 남동생을 씻기고 저녁 식사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만 했거든요. 그즈음 장애인 복지가 좋아져서 지원금을 받기는 했지만 이래저래 친정은 도움이 많이 필요했어요. 이제 어머니도 더 이상 일을 하시기 힘들었고 두 분도 많이 늙으셨기 때문이었죠. 제가 애들을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맡기고서라도 이를 악물고 일을 했던 건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일단 부모님과 막내 동생을 여동생과 제가 나누어서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또 시어머니 눈에는 밉상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친정이 근처로 이사를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말을 퍼부으셨으니까요. 너는 결혼했으면 친정에 관심을 꺼야지. 대체 한 달에 돈은 얼마나 갖다 주는 거니? 너 진짜 일해서 돈 언제 모으려고 그러는 거야? 정말 철 안 들래? 제가 벌어서 제가 쓰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아범이 어머니에게 한 달에 얼마 주는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저희 알아서 잘 살아요. 얘, 말하는 거 좀 봐. 세상에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어. 동생이 사람 노릇을 못하면 이제는 포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니네 부모님도 답답하다 진짜. 어머니, 진짜 말 좀 가려서 하세요. 포기라뇨. 어머니는 자식에게서 포기라는 말이 그렇게 쉬우세요?
그럼 저희도 좀 포기하세요. 아마 그날 대판했을 거예요. 남동생 이야기까지 들먹거리는데 제가 폭발에 참지 않고 대들었거든요. 그날을 계기로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진짜 최악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제가 대꾸도 안 하는 지경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연년생 아들 둘을 혼자 키우고 친정에도 신경을 쓰느라 동동거리는 동안 남편은 집안일 하나 제대로 도운 적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소리야 뻔했지요. 우리 엄마가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지. 솔직히 힘든 건 맞잖아. 나도 주말마다 처남 데리고 병원 가고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야. 그냥 그러려니 해. 주말마다? 어쩌다 한 번 데리고 간 거 가지고 생색내지 마. 그럼 어머니 말처럼 동생을 어디 갖다 버리기라도 하는 소리야? 뭘 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냥 그러려니 해. 피곤하니까 그런 걸로 사람 괴롭히지 말고. 저는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인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졌다는 거였죠. 남편이 학원을 차린 후 저 역시 다른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의 수학학원 옆에 영어 학원을 차리게 되었거든요. 그때가 저희가 둘째를 낳고 막 신도시로 이사를 한 뒤였어요. 당시 막 입주가 시작되던 곳이어서 주변에 학원이 별로 없었죠. 하지만 신도시 특성상 학교를 끼고 입주가 시작되어서 아이들은 넘쳐났고요. 그래서 남편의 학원은 문을 열자마자 굉장히 잘 되었어요. 근처 상가의 수학학원은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문을 연 학원 역시 번창했어요. 운도 따랐죠. 그래도 힘든 일은 늘 있었어요. 깐깐한 학부모들 상대하는 것도 까다로웠고 또 우리 학원이 잘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마구 생겨나는 다른 학원에 대응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했어요. 무엇보다 내 학원이니 애들을 학원으로 데려와서 돌보면서 일을 할 수도 있었고 열심히 일을 한 만큼 벌이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을 학원에서 키웠어요. 그리고 학원 역시 주변에 아무리 다른 학원들이 생겨나도 늘 꾸준히 번창을 해갔죠. 다행히 아이들도 바르게 잘 자라 고등학생이 되어가면서 제 손도 적게 갔고요. 그런데 인생이 쉽게 풀리기만 하겠어요.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도 관절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셔서 허리도 안 좋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셨는데 하루는 엄마가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이러셨어요. 아무래도 네 엄마 건강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 큰 병원을 한번 가봐야 할 것 같다. 큰 병원이요? 왜요? 몇 달째 소화도 안 된다 어쩐다 하는데 나아지지가 않아. 동네 병원에서도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 감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저는 여동생과 상의를 해서 엄마를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노안으로 인한 질병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엄마가 암이라는 거였어요. 위암입니다. 이 정도면 많이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전이도 조금 의심이 돼요. 전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최대한 빨리 수술하셔야 해요. 제가 최대한 빠른 날짜 잡아볼 테니 얼른 입원 준비하시죠. 엄마는 오히려 담담하셨어요. 지금 당장 떠나도 별 상관이 없다나요. 수술비며 그런 걱정도 하셨죠. 저와 여동생은 그런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천만다행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아는 사람을 통해 들어놓은 보험도 있어서 병원비 걱정은 크게 없겠더라고요. 저와 여동생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울고 슬퍼할 틈도 없었죠. 당장 수술도 수술이지만 막내 동생도 챙겨야 하고 관절이 안 좋은 아빠도 챙겨야 하고 엄마가 아파 입원을 하시게 되니 점점 부모님이 늙어가면서 동생과 제가 떠안아야 할 현실이 무엇인지도 확 와닿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잡아준 시간은 당장 일주일 뒤였어요. 최대한 빨리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기를 권했거든요. 빨리 수술을 해야 경과가 좋다는 거였죠. 그래서 일단 저는 필요한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병간호는 제가 병원으로 들어가 하기로 했지요.
동생은 회사에 매여 있는 몸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을 조정해서 수업을 메꾸어 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애들이 이제는 좀 커서 알아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였죠. 아들들은 저에게 자기들 걱정은 하지 말고 외할머니 병간호 잘하고 오라고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애들이 남편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동생이 교대를 하기로 그렇게 정했어요. 동생은 당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저보다 한참 어려서 평일에는 움직이기가 어려웠거든요. 당연히 그거 가지고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엄청 잔소리를 해댔어요. 아니, 잔소리가 아니라 화를 냈죠. 네가 네 엄마 병간호 가면 내 아들 밥은 누가 챙겨주냐? 너는 네 새끼는 팽개치고 네 엄마만 눈에 들어오냐?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어머니가 오셔서 밥을 좀 챙겨주시던가요. 뭐라고? 너 어떻게? 너는 네 남편이 밥을 잘 챙겨 먹을지 걱정도 안 되니? 네, 걱정 안 되네요. 다 큰 어른이 무슨... 저는 저희 엄마랑 제 자식들만 걱정하기도 바빠서요. 이제는 오만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이미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세월도 오래라 저는 그런 이야기 따위는 귓등으로 흘려듣고 말했어요. 오히려 저희 아이들이 제 편을 들어주었죠. 할머니, 그럼 외할머니가 아프신데 그걸 모른 척해요? 할머니 아프실 때도 그럼 모른 척해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니들 챙겨줄 사람 없으니까 그렇지. 저희는 알아서 잘해요. 아빠는 이번 기회에 혼자 좀 잘하는 버릇을 들여야 해요. 우리 집에서 제일 집안일 안 하는 사람이 아빠니까. 맞아. 그리고 왜 엄마만 무조건 집안일 해야 해요? 아빠 보고 저희 밥도 해주고 하라고 하세요. 왜 바쁜 엄마에게 그러세요? 제가 아들들은 잘 키웠다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더 이상은 아무 말도 못했죠. 남편이요. 남편 놈은 또 그때도 별 말을 안 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했죠. 진짜 얼마 남지도 않은 정이 뚝 떨어질 지경이었어요. 남편은 자기 장모가 암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가서 병간호를 한다고 해도 그냥 알았다고만 할 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걱정도 진심 어린 위로나 혹은 나를 도와주겠다는 말도 끝까지 안 했죠. 아무리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병간호인데 시어머니가 저런 소리를 하면 본인이 한마디 하면서 말리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남일 보듯 끝까지 말 한마디 안 하는 꼴이 정말 정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암 수술을 받으시는 엄마의 곁을 지켰어요. 정말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어요. 그리고 항암도 잘 들었고요. 게다가 전이가 된 부분도 넓지 않았죠. 의사는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경과가 좋으시니 정말 다행이에요. 원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전이도 잘 안 되니까 이대로만 항암 잘 받으시면 앞으로는 괜찮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한 달 정도 병원과 친정집을 오고 가며 병간호를 했어요. 아버지도 거동이 불편하셨고 24시간 지켜봐야 할 남동생도 있었으니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가끔 주말에 집에 들려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아이들이 외갓집으로 와서 제 얼굴을 보고 가고는 했어요. 정말 한 달이 정신없이 흘렀죠. 그러다 한 달 후 어머니도 이제 많이 나아지셔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현관문을 열었더니 현관 앞에 무슨 짐 보따리가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누가 여행을 가기라도 하나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짐의 주인이 거실에서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그 짐 보따리의 주인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거실에 앉아 현관에 들어서는 저를 내다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왔냐? 야, 이제 나도 병수발을 좀 틀어라. 나도 힘들어서 왔다. 아니, 아프시다뇨? 어디가 아프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애미만 아프냐? 나도 온몸이 쑤신다. 국부터 끓여라.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앉아서 지금 막 들어온 저에게 밥을 차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아주 침착하게 말이죠. 그럼요. 거하게 한 상 차려드릴게요.
제가 아무런 티도 내지 않자 시어머니는 득의양양해 보였어요. 그리고는 아주 무슨 본때를 보여줄 생각인지 당당하게 밥상을 받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았죠. 하지만 밥상 앞에 앉은 시어머니의 표정은 웃음기가 싹 사라져 있었어요. 밥상 위에 올라간 건 고작 즉석밥 하나와 김 한 장, 그리고 의문의 서류 사본 한 장 그렇게가 다였거든요. 저는 웃으면서 황당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입맛 없으실까봐 가는 이 서류로 딱 맞췄어요. 보고 많이 짜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무섭게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노기등등한 표정으로 상위에 놓인 서류를 거칠게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그 서류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부르르 떨며 뒤로 자빠졌던 것이죠. 제가 앞에서 저희 부부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이었고 남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학원이었어요. 물론 저희가 학원을 처음 오픈했을 때는 근처에 학원이 없어서 수강생들이 대기를 걸어야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죠. 그때는 그냥 앉아서 돈도 잘 벌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늘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무엇보다 학원 업종은 늘 경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해마다 트렌드도 바뀌고 아이 엄마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거기다 해마다 아이들 수도 줄어드는데 늘 학원이 운영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원 운영이 나빠질 것에 대비를 했어요. 자주 바뀌는 학원 트렌드에 따라서 학원 운영 방식이나 공부법도 바꾸고 선생님을 뽑을 때 정말 신경 써서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했고요. 무엇보다 동네 학원 운영은 반 이상이 소문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학부모들 사이에서 저기 별로야 라는 말 한마디가 돌면 그야말로 폭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학부모들과도 많은 소통을 했고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학원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학부모들 대하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뭐 진상 손님을 겪는 일이 이 업종만 그렇겠어요. 사실 어딜 가나 진상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잖아요. 저는 그런 대로 잘 참았어요. 간혹 제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뭐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넘겼고요. 사실 돈을 내고 애를 맡기는 입장이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까다롭기는 했어요. 고객은 아이들이었지만 돈을 내는 사람은 부모들이다 보니 애들 맘에만 들 수도 그렇다고 부모들 맘에만 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학원의 질을 올리는 데 치중을 했어요. 그 근방에서 인기 있는 학원이 되면 그런 진상들도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말은 진짜였어요. 저희 학원이 늘 대기가 잔뜩 걸려 있고 실력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곳이라는 소문이 나고 점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인기 학원이 되자 항의하는 수도 확 줄어들더라고요. 학원에 밑보여봐야 자기 아이에게 불리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남편 학원은 사정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둘 다 잘 되다가 나중에 제가 운영하던 영어 학원이 번창하면서 남편 학원 역시 저희 학원 덕을 보기도 했어요. 남편의 수학 학원 수강생 대부분이 우리 영어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학원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영어 수업이 끝나면 바로 옆에 있는 수학 학원으로 많이 갔던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도 영어 학원이 끝나고 바로 옆으로 가면 되니까 동선도 편했고 특히 맞벌이 부모들이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 효과도 오래가지 못했죠. 남편은 빠르게 변하는 학원의 트렌드나 아이들의 변화에 적응을 잘하지 못했어요. 유연한 학원 운영을 못했다고나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노력도 안 했고 공부도 안 했다고 하는 게 맞아요. 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변하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하는지, 요즘 추세는 어떤지를 살피고 공부하고 따라잡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했는데 남편은 게을렀죠. 처음 남편이 학원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젊은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로 운영도 되었고 유지가 되었죠.
하지만 저희도 나이가 들어가고 또 주변에 학원이 마구잡이로 생기니까 그야말로 학원생이 죽죽 빠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왜 그런 건지 공부를 할 생각보다는 되지도 않는 학원이 원생을 빼간다는 등 애들이고 부모고 의리가 없다는 등 기분만 나빠하더군요. 그러지 말고 이제 좀 다른 방식을 고민해봐. 요즘 당신네 학원처럼 무조건 문제만 풀리고 채점만 하는 곳은 별로 없어. 다들 창의력이니 뭐니 이런 거 많이 해.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별것도 아닌 걸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서는 공부는 앉아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렇게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엄마들이 뭐라는 줄 알아? 여기 학원은 80년대 같아서 싫대. 너무 방식이 구식이라고 하는데 좀 달라져야 할 것 아니야. 그래봐야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아이들은 매달 눈에 띄게 줄었고요. 그러다가는 갑자기 또 이러더라고요. 학원을 바꾸겠다고요. 자기랑 초등 수학은 안 맞는 것 같다나요? 그러면서 학원 대상을 중고등으로 바꾸겠다면서 아예 학원 문을 닫고 인테리어까지 싹 새로 했어요.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당시 인테리어를 할 돈이 저희에게 있었겠어요? 겨우 대출금을 얼추 갚아가는 중이었는데 남편은 그 와중에 다시 대출을 내서 학원 인테리어를 으리으리하게 했어요. 아마 학원 인테리어가 새로 개업하는 학원에 밀려서 원생을 다 뺏겼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속이 답답했지만 뭐 말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말릴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지켜봐야만 했죠. 하지만 이미 한번 망하다시피 한 학원이 잘 될 리가 있나요? 거기에 중고등 수학 학원이요? 경쟁이 더 치열한 시장이잖아요. 바로바로 그달 아이들의 성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당하는 곳이었고요. 남편의 학원 운영은 그야말로 처참했어요. 급기야는 학원 월세도 밀리고 카드값은 연체되고 그러면서 결국 망해간 거였죠. 제가 시모에게 내민 서류는 그 인간이 지고 있었던 빚이었어요. 대출 서류와 대출 연체 서류, 학원 물건에 압류가 들어간다는 고지서는 물론 각종 카드 연체 서류와 또 그 연체금 독촉 서류까지 아주 골고루 갖춰드렸죠. 사실 남편이 사고를 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전에도 한 번 학원을 차렸다가 거의 망할 뻔한 걸 간신히 살아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저는 그때부터 남편 명의와 제 명의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재산 분리를 해놓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겠지만 저희 부부는 이미 서류상으로는 2년 전에 남남인 상황이었죠. 이미 합의 이혼을 마친 상태였으니까요. 그때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지금 사는 집이고 제 학원까지 전부 다 영향을 받아 압류로 넘어갈 판이어서 너무 급했어요. 당연히 이혼에 대한 결정은 서로 상의를 해서 합의로 결정을 한 상황이었고요. 남편도 당시에는 본인이 너무 막판에 몰리다 보니 결국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걸 어쩔 수 없이 인정해 결정을 내렸고요. 제가 합의 이혼을 한 것까지 들이밀었더니 시모는 거품을 물더라고요. 보셨죠, 아줌마? 나 서류로 정리를 했어도 그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최대한 이 사람 신용불량자 안 만들려고 돈 은혜도 모르고 뭐가 어째요? 이게 대체 다 뭐야? 빚이 이게 다 얼마야? 억이 넘어요. 그래도 그동안 내가 이 사람 대출금 이자도 내주고 아줌마에게도 매달 생활비도 내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왜? 아니 그 잘난 우리 아들이 왜? 시모는 악을 쓰더라고요. 아마 현실이 믿기지 않았겠죠? 자기 아들은 이미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빚쟁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비웃었어요. 그러길래 주제를 하셔야지. 우리 결혼할 때 땡전 한 푼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뭐 극을 끓여? 나가세요. 이 집도 내 집이니까. 뭐라고? 이 집이 왜 네 집이야? 내가 내 돈으로 사서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내 집이지. 당신 아들 이제 당신 집으로 보낼 테니 국은 당신 아들한테 끓여달라고 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로 내쫓아 버렸어요. 바리바리 싸들고 온 짐도 전부 다 내던졌죠. 그리고 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니네 엄마가 와서 밥 차리라는 둥 모시고 살라는 둥 하길래 보냈다. 너도 이제 집에 들어오지 마. 짜증나니까. 문자를 보자마자 남편은 전화를 해오고 미안하다, 사과 문자를 보내고 어쩌고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서류상 이혼이라고는 했지만 이혼이라는 건 큰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을 겪고도 그간 남편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어요. 학원은 여전히 엉망진창이었고 남편은 실력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학원은 그냥 동네 노는 애들이 시간 때우러 오는 곳으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으니 재기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애들 아빠 신용불량자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 내 피 같은 돈으로 대출금 이자도 내주고 시어머니 생활비도 군말 없이 보냈고, 그런데도 남편이 언제 한 번이라도 제가 엄마 병간호를 할 때 와서 돕기를 했나요? 들여다보기를 했나요? 그렇다고 애들 밥을 잘 챙겨준 것도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저희 친정아빠가 그 힘든 몸으로 집까지 걸어가서 애들 저녁을 차려주기도 했겠어요. 거기다 여동생이 주말마다 애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밥을 먹이고 반찬을 바리바리 싸주기까지 했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완전히 정이 떨어졌어요. 아니, 그냥 아무 감정도 안 남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더 이상 화도 안 나고 밉지도 않고 정말 그 사람과의 사이에 남은 감정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보했어요. 이참에 그냥 질질 끌지 말고 정리하자. 나 지긋지긋해. 여보, 이번에는 우리 엄마가 심했어. 내가 잘 이야기를 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일 큰 문제는 너야. 너는 가족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 한참 배워야 할 것 같아. 애들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너부터 정신 차려. 그만 끊어. 저는 그렇게 남편을 전 남편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속이 다 시원했죠. 그렇게 저희의 관계는 정리되었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한 이후로 저는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끊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운영하던 학원 자리를 제가 매입해서 저희 학원을 더 넓혔죠. 이제부터 초등부뿐 아니라 중등부를 맡는 반도 더 만들어서 따로 수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학원에서 초등학교 내내 수업을 듣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저희 학원에서 배우고 싶다고 반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그간은 초등학생 원생들만으로도 학원이 꽉 차서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월세도 밀려서 넘어가게 된 그 학원을 제가 받기로 하고 넓혀서 중학생 전용 수업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인테리어도 깨끗하게 새로 다 했겠다. 그간 학생들도 없어서 교실 대부분의 책상이며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새 거였어요. 딱 좋았죠. 그렇게 중학생 반을 개강한 첫날 5개 반이 접수 첫날 전부 다 마감되는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중학생 반은 아직도 여전히 성업 중이고요. 저는 그 일이 있던 바로 다음 날로 전 남편 짐을 싹 챙겨서 시댁으로 전부 보내버렸어요. 그제야 전 남편은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할게. 제발 부탁이야. 나 이렇게 버리면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건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앞으로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내가 처남도 다 책임질게. 응? 제발 나 좀 받아줘. 이제 와서 처남? 당신 아니라도 우리가 알아서 해. 정 그렇게 다시 결합하고 싶으면 네 빚 다 갚고 와. 아니 적어도 반 이상은 해결을 하고 와. 그러면 생각은 해볼 테니. 전 남편은 알겠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가 대출이자며 들어가는 돈을 싹 끊어버렸잖아요. 그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이었어요. 빚 때문에 전 시댁은 부랴부랴 살던 집을 팔고 뭐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서 온 식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중이라나요. 전 남편은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저녁에는 근처 학원에 다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시모도 매달 갚아야 하는 빚 때문에 다시 일을 나간다고 했어요. 평생 놀던 전시아버지도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청소 일을 다닌다고 하더군요.
큰 아들은 저에게 이랬어요. 아빠도 이제 깨달은 게 많은 것 같아. 그동안 좀 더 잘할 걸 후회된다고 그러더라고. 후회는 한다니 뭐 다행이네. 그래도 엄마, 바로 받아주지는 말고 좀 지켜봐. 혹시 모르잖아. 할머니도 아직 몰라.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컸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공부나 하세요. 뭐 언제는 제가 안 했어요. 저는 알아서 잘 하잖아요. 저는 듬직한 아들을 보면서 웃었어요. 아이들이 그 와중에도 이렇게 바르고 착하게 잘 자라주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지 아빠와 다르게 늘 겸손하고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쓸 줄 알았어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힘들어 한다고 방학이면 자주 외갓집으로 가서 외삼촌과 놀아주고 같이 목욕탕도 데려갈 정도로 듬직하고 속이 깊었죠. 게다가 이번에 제 큰아들은 그 어렵다는 수능도 잘 봐서 명문대 입학을 했어요. 둘째도 큰형 못지않게 공부를 잘하고요. 일찍 결혼을 해서 일찍 아이를 낳았더니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지금은 남들보다 젊을 때 얼추 애들을 키워놓은 셈이라 또 좋은 점도 있더군요. 애들도 어느 정도 크고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 저는 요즘이 정말 좋아요. 막내 동생은 다행히 장애인 지원센터에 입소를 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이미 미리 신청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내가 관절 수술 받았을 때 이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알아보니 비슷한 처지 장애인들끼리 모아서 같이 지내는 곳이 있어서 미리 신청을 했지. 거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 마. 가면 친구도 있고 선생님들도 상주하니까. 그리고 지도 적응해야지. 이제 우리도 힘들고 그렇다고 니들에게 짐을 넘기고 갈 수는 더더욱 없어. 그마저도 저희도 2년 넘게 기다렸다가 간신히 이번에 입소가 가능해진 거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제 둘 다 고령이시고 거기에 엄마가 암투병까지 하신 것이 참작이 되어서 그래도 순위가 좀 올라간 것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동생 앞으로 나오는 장애인 연금도 있어서 비용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는 곳이라 정말 다행이었죠. 지원센터는 같이 지내는 발달 장애인들도 있고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주는 데다가 시설도 깨끗하고 좋았어요. 저희 가족은 자주 막내 동생의 면회를 가기로 했죠. 여동생도 잘 지내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회사 동료와 결혼을 해서 잘 사는 중이죠. 제부가 자상하고 가정적인 성격이라 애 둘을 낳고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저희에게 무슨 일만 생기면 만사 제치고 달려와요. 니네 가족은 주말에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그래. 왜 매일 우리 집에 오고 그래? 이게 마음이 편해. 애들도 사촌 형이랑 사촌 오빠랑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면 와서 좀 쉬던가. 회사 다니느라 힘들었을 텐데 뭘 매번 반찬도 싸우고 와서 청소를 한다고 그래. 이 정도는 언니가 나 대학 보내겠다고 고작 20살에 회사 다니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 내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만들어서 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야기를 뭐 아직도 하고 그래. 됐어. 그래도 동생은 그때의 고마움을 늘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웠죠. 이제는 세월도 흘렀고 그만 잊을 법도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기는 쉬운 법인데 제 동생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엄마는 다행히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항암 치료도 끝났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시기는 하지만 이 상태만 유지되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은 매일 가까운 복지관으로 수영을 배우러 다니고 계시는 중이세요. 수영과 체조도 하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식사를 하시고 운동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막내 동생을 보러 가시는 것이 하루 일과예요. 그렇게 오후에는 동생과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때 즈음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시고 밝아지셨어요. 막내 동생도 생각보다 센터에 금방 적응을 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들 말로는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 성격이 밝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도 잘 사귀고
생활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많이 하셨고요. 정말 다행이었죠. 저 역시 요즘이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전 남편에 대한 결정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는데 제가 아니라 전 남편이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전 남편은 여전히 이틀에 한 번씩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는 본인이 정말 변할 거라는 둥 앞으로 열심히 살아볼 테니 기회를 달라고 하는 중이지만요. 하지만 저는 지금처럼 남편 없이 그리고 시댁이고 시어머니 없이 사는 게 더 편한데 어쩌겠어요. 앞으로도 제 마음이 달라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는 것도 같아요. 너무 일찍 결혼을 해서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그랬기에 저는 더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남들보다 더 빨리 애들도 키워놓고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엄마의 암투병도 그때는 너무 슬픈 일이었지만 그런 일로 인한 계기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남편을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당장 나쁜 일이 생겨도 언젠가는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니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더 잘 살아보려고 해요. 그저 제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언젠가 다가올 결실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더 행복해져 보려고요. 이런 저의 앞날에 용기와 덕담을 주세요. 저 역시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